한다. 이런 필요성. 이것까지 나왔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1이었고 2가 뭐야? 1에 2가 요게 중요한 거라고 그랬고 뭐였지? 주제, 통합적, 독서. 그래서 주통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했어요, 여러분. 토요일 날인가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수준 찾기. 응? 자기 수준 찾기. 그래, 수준 찾기도 있었어. 주통하면 제일 먼저 떠올려야 되는 단어가 뭐라고 그랬어? 그렇지. 상호 텍스트성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맨 먼저 뭐부터 해야 돼? 읽을. 그치. 책을 선정해야 될 거 아니야? 책을 선정해. 그러면서 그 책은 뭐에 맞게? 세 가지가 있었어. 목적에 맞게, 수준에 맞게, 가치. 뭐가 됐어? 있잖아. 뭐야? 가치 뭐야? 가치? 있는 거. 없는 거 하고 써? 가치 있는 내용. 자, 내용에 관한 거 하나잖아. 가치 있는 내용으로 하되 뭐에? 내가 그 독서를 해야 되는 목적에 맞게, 그 다음 또 하나는 네 수준에 맞게. 됐어? 그거 기억하면 돼? 그리고 3단원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 2단원에서도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얘네는 지금 패스했고 3에서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얘를 이제 독서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겠나? 당연히 사고력이잖아. 수능에도 마찬가지. 자, 여러분 테스트하면 사고력은 크게 5개가 있어요. 무슨 사고? 사실적 사고, 또 사실 사고가 되면 추론도 가능해요. 야, 이게 뭐겠냐? 한마디로 제일 쉬운 거 내용 문제예요. 내용, 일치 이런 거라고요. 우리가 수능에도 항상 나오는 문제잖아. 이 글에 되게 뭐 적절한 거 안 적절한 거 내용 문제. 오케이? 그게 얘가 제일 쉬운 거라고 지금. 그래서 단원도 니네는 지금 예문도 뭘 달아놓은 거야? 커피 얘기. 너무 쉽잖아. 학교에서 배워서 알겠지만 야 손가락이 뭐야? 맛있다고. 지금 손톱이 피가 나가는 거죠. 그래도 빨아먹지 마 임마. 맛있어. 경빈이만 하는데 그걸 빨아먹고 있어. 맛있어. 나. 자, 그래서 내용 일치 문제 사실적 사고니까 이제 커피가 만들어지는 과정 얘기하잖아. 뭐 로스팅 하고 뭐 하고 이러면서 습식이 있고 건식이 있고 이거는 그러니까 선생님 이거 너무 쉬운데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그치만 시험에는 나온다는 거. 이거 묶어서 나오겠지 이제. 그 대신 여기서 뭐가 나올까? 추론사분이 뭐니? 그래서 어떤 커피가 맛있네 비싼 이런 거 나올까? 안 나온다고. 그냥 내용만 과정이 이렇구나. 뭘 말리고 볶고 이러는구나. 이런 것만 정리해 놓으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 거고 그다음에 추론사분은 뭐니? 내용을 알았어 이제. 그러면 얘 뭐 해야 되는 거야? 그 내용으로 이걸 주어진 정보라고 한다. 내용으로 미루어서 뭘 해야 돼? 새로운 결론을 하나를 내야 돼. 이런 글이야 얘는. 근데 이 글은 니네 교과서는 안 어려운 글이야. 어쨌거나 그래서 얘는 뭐 한다고? 주어진 내용으로 새로운 사실을 미루어 짐작하는 거. 이걸 보는 거야. 추론사고. 그 다음 뭐겠니 그럼? 사고력 중에서는 이게 제일 높은 차원인데 비판적 사고력 얘는 뭐겠나? 뭐 해야 될까? 내용을 비판적으로 보고 통합적 사고를 할 수 있느냐 이걸 보는 거야. 알겠지? 이게 비판적 사고. 근데 이것도 안 어려워. 유정사회, 무정사회 그래가지고 대조 뭐 이것 정도만 알면 되고 내용만 유정사회 정리 또로록 무정사회 정리 또로록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옛날 김구 선생님 글이거든. 하여튼 그런 정도 내용은 안 어렵다고 볼까. 근데 이번에 교과서는 전부 다 내용은 안 어려워. 내용은 어디가 어려워? 그치? 수능 특강이 어려운 거고 어쨌든 내용은 간단하니까 오늘 끝내고 그냥 문제만 뚝뚝뚝뚝 풀 수 있게 만들어 놓으라고. 알겠지? 그 다음에 비판적 사고 다음에는 감상적 사고라는 게 있어. 감상적인 건 뭐겠니? 말 그대로 감상적인 거야. 뭐겠니? 비문학이 아니라 문학이야. 문학. 여기서는 소설이 나왔어. 내내 교과서는 탱자나무. 내가 어렸을 때 탱자나무 가시에 찔렸던 기억 이걸 가지고 뭘로 만드는 거야? 인생에 있어서도 살다 보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 얘처럼 손도 까져가지고 아파 없어 이게 빨게 되고 이러잖아. 이렇게 실제로 살면서도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힘든 일들이나 어려운 일들이 생긴다는 얘기라고. 그럴 때 이걸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해야 되느냐, 극복해내야 되느냐. 그러면서 또 성숙을 이루면서 성숙한 존재로 나아간다. 이런 게 주제인 소설이 나오고. 그다음 감상적인 거 하면은 뭘까 그럼 이제 끝났는데 창의적 사고라는 게 필요해. 창의적이 뭐겠나? 기존에 알고 있는 거를 비추어 새롭게 뭐 하는 거? 세 글자. 책을 읽었으면 내가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마지막 단계라 그랬어. 했어.
쓰니까 알겠지? 재구성해 보는 것까지. 그래서 창의적인 사고가 사실은 사고력 중에 제일 어려운 거지만 수능에서는 얘는 안 나오지 지금 한 15년쯤 됐어. 이게 나오면 얘네 수능 풀다가도 기문학 풀다가도 네?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 문제이거든.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5가지에 대해서 하게 된다. 그래서 지금 니네는 요게 뭐라고? 커피 얘기. 이게 안과사 문화유산 얘기. 비판적 사고가 유정사회, 유정사회. 얘는 팽자 얘기. 얘는 육지의 배설물은 바다에 쌓인다 라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좀 더 뭐 AI라든가 이런 창의적인 사고가 조금 들어가야 되긴 해. 그러나 교과서기 때문에 좀 더 어려운 문제까지는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총 3개잖아. 니네 그 사랑 얘기 3개랑 독서 본질이랑 그럼 지문이 총 4개거든. 4개에다가 얘네들 하면 총 9개잖아. 9개 지문이 나오긴 나올 거야. 대신 그러니까 어떻게 나올까? 한 지문에 가나, 나라, 와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왜? 부월 목표도 있고 저것도 있으니까. 그치?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다시 말해서 문제를 깊이 들어가지는 않을 거란 얘기지. 알겠지? 그래서 자, 커피인데 사실사고에서의 제일 포인트가 뭔가 그런 거 한번 보자. 자, 사실적 읽기는 뭐라고요? 말 그대로 사실적 읽기 하면 그냥 있는 그대로만 읽어주면 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줄 밑줄 쳐볼까? 두 번째 줄. 거기 빨간색으로 돼 있으니까 그냥 바로 여기다 보면 해볼게. 글의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정보를 파악. 바로 여기 갖고. 그래서 이게 뭐라고 그랬지? 내용, 파악이지. 내용만 제대로 알면 된다는 거고 가장 기본적인 단계고. 야, 사고력의 단계가 뭐라고? 시작, 따라해봐. 시작. 사실사고, 추론사고, 비판사고, 감상적 사고, 창의력 사고, 창의사고. 됐니? 이게 순서대로라고. 이게 안 되면 얘는 안 돼. 얘가 안 되면 얘는 절대 안 돼. 오케이? 근데 사실은 얘는 좀 별도긴 하지. 왜? 문학글이니까. 얘네 셋은 뭔데? 비문학 독서.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면 개념이 나왔으니까 이제 뭐가 있겠나? 방법이 있겠지? 그러면 사실적 읽기는 어떻게 하는 건데? 잖아. 어떻게 해야 될까? 핵심 내용, 동그라미. 핵심 내용 찾아야지. 두 번째 거 있어. 두 번째 거면 첫 번째 줄. 핵심 내용, 이 줄 쳐진 거에. 핵심 내용, 당연히 찾아야지. 그 밑에 줄 구조 찾아야지. 구조. 당연히 구조를 알아야 되지. 그래서 내가 구조하는 거, 얘들아. 우리 태성이랑 경빈이는 생각나지? 어떻게 했어? 문단부터 똑똑똑똑 한 다음에 위아래 쭉쭉쭉쭉 이렇게 찾는 거. 이게 구조 파악하는 거거든. 핵심어 찾고 구조 파악. 오케이? 핵심어 구조. 됐지? 그 다음. 자, 그래서 그 밑에 박스에 있는 거 보니까 핵심어 화제 파악했어. 그 다음에 화제와 관련이 깊은 내용 파악해야 되는 거고 중심 내용 세 부분에 나눠야 되는 거고 문단 간의 관계 파악해서 짱이 되는 애가 바로 뭐야? 문단 간의 관계 파악해서 1번 문단이 제일 짱이다. 그럼 거기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주제가 들어있는 거야. 오케이? 그럼 글의 구조는 그럼 어떻게 파악하냐? 쭈쭈쭈쭈 뭐 이렇게 파악하는데 얘는 넘어가시고요. 넘어가서 글의 전개 방식 파악하기. 얘는 좀 알아야겠지? 글의 전개 방식. 얘들아. 전개 방식은 어떤 게 있지? 자, 사실사고에서 글의 전개 방식. 얘들아. 전개 방식이면 뭐 말하는 거야? 독서 지문 얘기하는 거다 얘기했었지? 야, 이거 자체가 뭐냐? 전개 자체가. 그래? 형식을 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시라면 어떻게 될까? 시의 전개 방식이라고 하지 않아. 뭐라 그러지? 표현법이라 하잖아. 소설이라면 뭐라고 얘기하지? 서술상의 특징이라고 그러잖아. 독서기 때문에 얘는 뭐라고? 어떻게 그럼 전개했는데 전개가 뭐냐면 펼칠천, 열개자야. 네 머릿속에 있는 걸 글에다 썼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펼쳐서 전개 써 보였느냐 이 얘기가 전개야. 오케이? 그래서 전개 방식은 뭐가 있다는지 시간의 흐름이라는 개념이 들어있으면 동태적 범주라고 하고 움직일 동자야. 동태적 범주, 시간의 흐름이 없으면 정태적 범주라고 해. 그냥 고정적인 거라 이거잖아. 그래서 동태적 범주는 3개가 있어. 서사, 가정, 인과 이렇게 3개가 있고 정태적인 건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정의, 예시, 뭐 비교, 대조, 분류, 분석, 구분, 유추 일반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지. 설명도 물론 있고 설명도 당연히 이쪽이고 알겠니? 이것만 기억하면 되겠지. 나머지는 다 뭐니까 정태니까. 자, 시간 흐름이 들어있는 거 뭐뭐뭐 시작 해라. 빨리 이거로 뭐라고? 서사, 가정, 인과 이 중에 모르는 건 자, 서사는 뭐니? 시간 흐름에 따른
대상의 변화를 얘기하는 게 서사. 과정은 뭐니? 집합체 하나를, 재료에서 집합체 하나를 만들어가는 순서를 과정이라고 그래. 예를 들어, 자, 떡볶이를 만들어. 어떻게 해야 돼? 떡 사야지, 떡을 어떻게 해야 돼? 씻어야지. 물에다 불려놔야지. 그럼 양념 만들어야지. 그 다음에 떡볶이를 넣고, 양념 넣고, 찌찌찌찌 이렇게 불에다가 똑똑똑똑 한 다음에 그릇에 담아가지고 먹는 거지. 뭔지 알겠어? 나 지금 뭐 한 거야? 떡볶이 만드는? 그렇지. 됐지? 그 다음, 얘는 뭐야? 인간은 뭐야? 뭐니까? 결과가 되는 거. 그래서 어떤 내용이 가나다라 마가 있어. 근데 가는 나의 원인이야? 그럼 나는 뭐야? 결과겠지. 가의 결과. 오케이? 그런데 이 나가 또 뭐가 될 수 있어? 라의 다의 원인이 될 수도 있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아니면 또 이렇게도 나와. 가나다라 마가 있으면 가나다라가 원인이야. 원인이 또 나오고 얘가 결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결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어쨌든 무슨 관계라고? 뭐와 뭐의 관계? 알겠지? 그걸 뭐라고? 인과. 자, 그래서 서사 과정 인과는 세 개를 이 전개 방식을 뭐라고 본다고? 뭐에 따라 나눈 거야? 시간을 의미에 들어 있는 개념으로 나눈 거야. 알겠니? 자, 그 얘기가 여기 또또또 나와 있는 거고 그 밑에 박스 볼게. 이욕설이라는 거 볼게. 이욕설이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지붕 얘기야. 지붕을 고친 얘기거든. 행랑채가 옛날 거야. 물론 행랑채가 쇠락해서 지탱할 수 없게끔 된 게 세 칸이 있었다. 나는 마지못해서 우리 이거 했었니? 아, 했었어? 그럼 알겠지. 자, 여기에 쓰인 거 봐봐. 그러면 그거 어떻게 했어? 그래서 고쳤잖아. 고쳐서 두 번째 덩어리 봐봐. 두 번째 문단. 나는 이에 느낀 게 있었다. 사람의 몸도 이와 같다. 나라의 정치도 이와 같다. 여기에 쓰인 전개 방식이 뭐야? 그렇지. 유축. 아가 더울 거야 지금. 네. 나 내일 7시 40분에 온다 그래서 틀어놓지도 않을 거라고. 아, 네. 어. 자습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년아 그럼 온다고 얘기를 해야 돼. 미리 틀어놓지. 좀 걸려. 1시간 그 정도는 돼야 이게 좀 시원해져. 맞춰볼게요. 저 머지르고 선풍기 틀고 자, 알겠지? 이거 유추 쓰인 거는 유추는 뭐니? 뭐가 이 중에 모르는 거 설마 있니? 빨리 말해. 자, 하나씩 얘기해봐. 그럼 정의는 뭐니? 정의양과 피정의양을 쓰고 정의양을 쓰는 거지. 그래서 항상 어느 게 커야 돼? 정의양이 커야 돼. 되는 항이니까. 뭔지 알겠어? 피정의양, 피가 뭐라고? 당할 피자잖아. 그러니까 무엇은 무엇이다 잖아. 그 무엇은 내에 해당하는 게 피정의양이야. 오케이? 그러면 피정의양은 항상 정의양보다 작아야 돼. 응? 삼각형은 만약에 이걸 정의하려고 그래. 그럼 얘가 피정의양이잖아. 삼각형은 세각의 합이 180도인 도형이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그러면 도형이 커, 삼각형이 커. 도형. 그러니까 피정의양이 커야 돼, 정의양이 커야 돼. 정의양. 뭔지 알겠지? 이게 정의야. 그 다음에 예시는 뭐야? 얘들로 나타나는 거. 비교 대조는 얘는 두 대상 이상의 공통점. 대조는 차이점. 차이점. 분류는 뭐야? 쌤, 이거 전부 다 분이 들어간다. 이거 셋 다 분 나눌 분자야? 나눌 분자야. 나눠줘. 나누는 거야. 다 나누는 거야. 자, 분류는 뭐야? 그 특정 기준에 따라. 그렇지. 일정한 뭐라고? 기준. 얘는 기준이 필요해. 얘는 무엇을 이루는 구성 요소별로 나누는 걸 분석이라고 그래. 얘는 뭐야? 작은 거에서 큰 걸로 나아가는 걸 구분이라고 그래. 예를 들면 시는 화자의 정서를 중시하는 문학이다. 오케이? 어느 게 커? 시가 커? 문학이 커? 문학이 크지? 뭐부터 얘기했어? 시부터 얘기해서 시는 짜자짜자짠 문학이다. 이렇게 얘기했지?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구분이라 하는 거야. 됐어? 자, 얘는 분석은 자, 시계 뭘로 이루어져 있니? 시계는 초침, 분침, 시침, 시계판으로 이루어져 있다, 구성돼 있다 라고 말하면 나 지금 뭐 한 거야? 시계를 분석한 거야. 부분, 자, 이 중에서 우리 여기 있는 학생들 중에서 안경을 쓴 사람과 안 쓴 사람으로 나눠라. 자, 그럼 이렇게 셋이 되고 얘 하나 되겠지? 그게 뭐야? 안경을 쓴 사람, 안 쓴 사람. 이게 바로 뭐야? 기준. 알겠지? 그래서 그렇게 기준을 두고 나누는 걸 오케이. 유추는 뭐니? 유추. 두 대상의 공통점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실을 미루어 짐작하는 거. 오케이. 그러니까 방금 뭐라고?
그 뭐야 지붕 고친 이거 빨리 그러니까 쬐끔 비 맞은 거 빨리 돈 조금 들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걸 가지고 뭘로 나라의 정치나 사람의 몸에 뭐 했어? 유추. 그치? 새로운 상황에 짐작했잖아. 지금 미로 짐작했잖아. 됐니? 이런 걸 말해. 그래서 자 이제 그러면 얘는 오른쪽으로 가서 커피 이야기 볼게. 여기서는 지금 어려운 건 없지. 그냥 서술 방식 아니 뭐야 전개 방식이 뭐 쓰였나 이 정도만 좀 알면 되지. 자 오른쪽 위에 보세요. 오른쪽 위에 보면 처음 중간 끝 그래가지고 빨간 거 있지. 자 그럼 뭐란 얘기야 이거? 설명문이라는 얘기죠. 설명문이라는 얘기고요. 자 처음 부분에 뭐라고? 우리가 마시는 커피와 생물학적 커피의 차이점이 나왔대. 여기다 뭐라고 써? 차이점. 대조 나왔단 얘기. 대조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시는 커피와 생물학적인 커피를 설명하고 있다. 대조적으로. 두 번째 건습법, 습식법. 왜? 과정. 뭐 나왔다고? 과정. 아까 우리 과정 뭐라고 그랬나? 동태적 범주. 시간을 그렇게 들어 간다는 얘기. 자 과정 나왔고 그 특징과 뭐 큐어링이라든가 로스팅 어쩌고 이것도 뭐야? 과정. 그러니까 중간 부분은 전부 다 뭐로 돼 있나? 건습법, 습식법으로 나눠서 걔네들의 과정을 얘기하고 있다. 마지막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 손에 전달되는 커피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얘는 이제 뭐가 없지 아직은. 자 그래서 본문 들어가 보면 우리가 마시는 커피를 생물학적 커피는 어머니 구분된다. 미친 쳐야죠. 마시는 커피에다 동그라미 치고 생물학적 커피에다가 살짝 세모 이렇게 해보세요. 왠지 알지? 따라 갈 거잖아 지금. 그지? 각각의 특성에 따라 우리가 만나는 인간과 생물학적 인간이 전혀 별개인 것과 마찬가지다. 요거 알겠니? 야 생물학적인 너는 뭐니? 아까 생물학적으로 정체성은 뭐니? 세포지. 어마무시하게 많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애지. 머리카락과 세포와 뭐 손톱, 큐티클 치는 세포와 이런 것과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애지. 네, 심장과 어쩌고저쩌고 이게 생물학적인 거. 인간적으로는 정체성을 봤을 때 내가 저 새끼 세포는 어쩌고 이렇게 볼까? 그건 아니지. 뭘로 보지? 그다음에 얘기하면 우리 대동물들이 있는 매직 이렇게 보겠지. 이런 거라고. 이런 것처럼 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전혀 별개다. 생물학적 커피는 그러니까 자 생물학적 커피는 커피나무에 매달린 체리 커피 씨앗, 커피 열매의 씨앗, 즉 생두를 의미한다. 자 생두는 그럼 동그라미죠. 아니 세모죠. 세모. 생물학적인 거니까 세모. 생두에다 세모. 생물학적 커피 세모 했지 우리. 세모. 그러나 갓 수확한 생두는 옅은 회색을 띤 흰색에 향도 거의 없이 쓰기만 하다. 꽃향기에서 풀냄새, 초콜릿에서 나는 어쩌고저쩌고 퍼바라고 시고 쓰고 넓은 맛을 나오르며 황토색에서 검색에 가까운 갈색까지 다양한 갈색의 스펙트럼을 나오르는 커피는 말리고 볶는 과정을 통해서 탄생한다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한 건 뭐야 지금? 우리가 그냥 흔히 먹는 커피와 생물학적 커피가 다르다. 생물학적 커피는 생두를 말한다 까지였어. 그럼 세모 됐지. 그 다음 커피를 가공하는 방식은 그래서 대조 얘기고요. 커피를 가공하는 방식은 건식법 네모, 습식법 네모 해보세요. 이걸로 나눌 수 있다. 이거 뭔데요? 가공 방식의 분류네요. 분류 나왔네. 그럼 뭐 나와야 돼? 얘들아 분류 나왔으니까 뭐 나와야 돼? 기준 나와야 되잖아. 기준. 요청한 기준. 그럼 이게 뭘까? 이거지. 근데 제목에서도 나오죠. 습식, 건식 뭐겠어요? 하나는 물기 수분이 있는 거, 하나는 아예 말린 거 없는 거. 이런 차이겠네. 그럼 수분의 차이도 뭐 되겠네요? 무튼 분류도 나왔어. 자연식이라고 불리는 건식법은 자 이번에도 그러면 이렇게 한번 봐봐야죠. 건식, 습식 나누는 거 나오거든요. 가장 단순하고 오래됐을 뿐 아니라 기계를 가장 적게 사용하는 방식이다. 건식법의 첫 단계는 여기서부터 과정이겠죠. 빨갛게 익은 커피 열매 즉 체리를 수확하는 거다. 자 수확에다가 밑줄 쳐봐. 밑줄이든 뭐 네모든 쳐봐. 수확. 그 다음에 수확을 하는 방법, 커피 농장 규모 어쩌고저쩌고에 따라 다양하다. 수확한 체리는 세척 과정 네모. 세척 과정. 자 첫 번째가 뭐였다고? 수확. 두 번째는 세척 과정을 거쳐서 키즈를 통해 잘 익은 것과 덜 익은 것, 손상된 걸로 선별을 한대. 자 세척 과정 다음에 선별이죠. 그럼 선별 먼저 그 나뭇가지 이물질을 바람에 날려서 제거를 한다. 이렇게 선별된 체리는 커다란 콘크리트 블럭에 어쩌고저쩌고 자 넘어갔으니까 이런 걸 좀 정리를 해볼게요.
바로 열고 닫고. 가을에 고추를 말리는 광경 열고 닫고. 이거 뭐예요? 비유 중에 뭐지? 유추지요. 한 장 넘겼거든. 준송아. 여기도 위에서 두 번째 줄이야. 한국에서 고추 말리는 거. 그게 유추. 체리는 꾸준히 갈퀴는 손으로 섞고 뒤집고 해가지고 골고루 말리게 한다. 체리가 최적 상태인 12.5%의 수분을 먹을 때까지 2-3주간 말린다. 자, 이렇게 또 말렸어. 그래서 햇빛이 약하거나 습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4주간 말리기도 한데 규모가 큰 농장에서는 더운 바람이 나오는 드라이어를 사용해서 말리는 기간을 단축하기도 한다. 어쨌거나 뭐야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러면? 선별했으면 이제 뭐 한다고? 지금 이게 무슨 과정이요? 말리는 거잖아. 건조. 자, 건조 과정. 이런다. 건조 작업은 커피의 품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이다. 뭐라고? 커피의 품질을 결정한대. 여기서 내가 지금 쓰는 거는 나중에 니네 찍으면 되니까 사진 찍으면 되니까 일단 거기다가 표시를 조금씩 해놔. 커피의 품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단계. 체리가 너무 마르면 부서지기 쉬워서 운동하는 동안 손상이 되고 덜 말리면 곰팡이가 쏘거나 뭐 상품 질이 떨어진대. 따라서 너무 마르지도 너무 습하지도 않게 12.5%라는 수분을 유지해야 된대. 말린 커피는 공장에서 껍질을 벗길 때까지 특별히 보관돼 사일로 나눈 데다가 보관을 한대. 그럼 이거는 뭐 얘기야? 자, 건조했으면 이제 뭐 해? 보관을 한대. 그래서 이렇게 보관을 하면 공장에서는 기계를 이용해서 생두를 체리에 분리해낸 후에 이를 선별하고 등급을 매겨서 포대에 담는다. 값싼 로부스타 커피는 대부분 비용이 덜 들고 손이 덜 가는 건식법을 통해 가공된다. 한마디로 좀 싸다는 얘기죠. 싸고 돈도 덜 드는 거죠. 이 과정이 전통적인 방식이기도 하고. 브라질에서는 생산하는 아라비카 커피의 95%, 에티오피아의 대부분 이런 것도 나올 수는 있어. 그치만 그 보면 찾아서 하면 되기 때문에 정리 안 하는 거야. 짠짠짠도 건식법을 거친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라고요? 건식법에 대한 설명이었네. 그 다음 습식법은 특별히 보완된 기계와 많은 양의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뭐야? 돈이 많이 든다는 얘기겠죠?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든다. 건식법보다 커피 본래의 맛과 향을 훌륭하게 보존할 수 있을 뿐더러 회원선도 적대요. 따라서 습식법은 주로 고급 아라비카 커피 연비 원두를 사용하는 데 쓰인대요. 습식법이. 자, 수확한 체리는 건식법과 마찬가지로 우리 가득 담긴 탱크 속에서 세척하는 노동을 분류 과정을 마친다. 자, 어디까지 똑같은 거야 그러면? 자, 얘도 지금 뭐가 나와? 과정이 나오죠. 과정이 나오는데 습식법이 한마디로 비용이 더 많이 들고 좋은 원두, 좋은 커피를 만들 수 있다. 이런 거였네. 자, 얘도 수확을 해요. 세척을 해요. 수확을 하고 세척을 해서 어디 갔어? 분류를 한대. 잘 익은 것과 익지 않은 것, 뭐 큰 거, 작은 거 이런 걸로 선별을 한대. 그래서 그런 선별 과정을 하고 선별 작업이 끝나면 체리의 과육과 껍질과 과육을 제거한다. 자, 얘는 좀 특이하네요. 뭐 한다고? 선별까지는 똑같아. 선별을 한 다음에 껍질과 과육을 분리한대. 얘는 없는 거지. 얘는 맞바로 검증했잖아. 근데 얘는 이게 특이하게 들어갔네. 자, 그래서 얘는 어디 갔어? 이 과정이 건습 습식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자, 차이점이다. 여기도 밑줄을 쳐놓거나 표시를 좀 해놔야 되겠죠? 과육 제거를 사용되는 기계에는 움직이는 면과 고정된 면이 마주보는데 이 부분을 체리가 통과하면 껍질과 과육이 떨어져나온 생도가 분리가 된다. 투명의 반경은 생도가 손에 안도록 조절할 수도 있다. 체리를 수확한 후에 껍질과 과육 제거하는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생도품들이 덜 손상된다. 그러니까 빨리 하라는 얘기죠. 과육을 벗겨낸 생두는 진동판에서 2차 분류 과정을 거친다. 과육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은 체리와 생두 사이에 섞여있던 과육이 이 과정에서 벌어진다. 자, 뭐 한다고요? 뭐를 다시 한번 한다고? 선별. 자, 선별이 뭐니? 분류잖아 이게. 이건 얘만이 아니고 얘도 마찬가지, 얘도 마찬가지야. 그치? 다 얘는 뭐야? 분류, 얘요. 분류를 하는데 얘는 선별 과정을 다시 한번 거친다. 였고요. 그러면 이 부분이 뭐에만 있는 거라고? 습식에만 있는 거인 거 아시겠죠? 그 정도만 체크해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자, 세 번째 줄, 오른쪽 세 번째 줄. 그 다음에 물로 깨끗이 세척되는 과정을 또 거친다. 자, 그럼 뭐라고? 여기서 또 세척을 한대, 얘는. 얘는 세척 한 번이었는데, 얘는 세척하고 선별하고 분리한 다음에 다시 선별해서 또 세척을 한대. 그런 과정이 있네. 얘는 과정이 많네. 세척이 끝난 생두는 커다란 탱크에서 며칠간 발효를 한다. 발효도 한대. 발효 과정을 거치면서 생두가 나와서 끈적끈적
주의가 되게 된다. 발효할 때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불유쾌한 신맛이 날 수도 있다. 점액과 속껍질이 모두 사라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효소의 농도와 막의 두께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짠짠짠이 걸린다. 짠짠짠 감게 되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주약도 비슷한 느낌이 난다. 뭐 한다고요? 발효까지 시키는 얘는 발효 물론 이럴 땐 신맛 주의해라까지인데 어쨌든 자 너무 다르죠. 그럼 누가 봐도 아 이게 더 뭐 하겠어요? 돈도 싸겠네. 얘가 훨씬 더 과정도 복잡하고 돈도 많이 들고 그리고 물도 많이 들고 그죠? 세척도 두 번이나 해야 되니까 그렇대. 그 다음 발효 과정이 끝난 생두는 다시 한번 세척된다. 이때 생두는 37%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다. 이상적 수분 함유량이 12.5%로 낮추기 위해서는 햇볕 또는 드라이어를 사용해서 건조를 해야 된다. 자, 세척, 건조. 얘는 아직 안 끝났네. 또 한 번 세척, 건조. 그래서 제일 맛있는 커피가 뭐라고? 12.5에 뭐를 가졌다고? %의 수분율을 가진 게 가장 맛있는 커피다. 근데 얘는 이렇게까지 해도 아직 수분이 많기 때문에 그걸 또 없애야 된다. 그래서 건조한다. 햇빛과 기계에 함께 사용되게 된다. 햇빛을 가릴 때는 건식컵과 마찬가지로 넓은 돗자리 같은 데다 쓰고 생들을 이렇게 펼쳐놓고 이렇게 하게 한다. 어쩌고저쩌고 끝난다. 많은 양의 생두를 상하기 전에 건조하려면 드라이어가 있어야 된다. 이 과정을 마친 원두는 음막에 쌓여있는 아까 저기서도 그랬죠? 마그리니아는 파치먼트로가 붙어서 파치먼트 커피로 불리기도 한다. 됐나요? 여기까지 얘는 상당히 오래 걸리네요. 이렇게 해서 건조를 해서 뭐 파치먼트가 뭔가 이거까지 근데 그 다음 9번 갑니다. 건식법과 습식법을 통해 얻은 생두는 이제 생두가 나왔죠? 그러면 수출되기 직전에 큐어링이라는 단계를 거친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네 둘 여기서 그 다음이 큐어링이라는 거죠. 자, 큐어링이라는 단계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은색 막이 이 과정에서 벗겨지고 먼지와 불순물이 제거된다. 눈으로는 감지할 수 없는 결정을 지닌 것을 기계를 사용해서 솎아낸다. 도매 상태를 선택하고 주문할 수 있도록 생두에는 품질과 이름에 따라 등급이 매겨지게 된다. 그럼 이 과정에서 뭐가 되는 거야? 큐어링 작업에서 생두의 마지막 남은 이제 등급 결정 이게 되는 거지. 자, 큐어링 단계에서 여기서 나온 생두의 등급이 결정된다. 이렇게 10번 이렇게 길고 복잡한 가공 과정을 거쳤는데도 이렇게 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커피의 모습이 아니래. 회색빛을 띤 흰색의 순대가 나는 상태다. 생두는 로스팅 또는 대전이라고 하는 볶는 과정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커피 원두로 재탄생한다. 로스팅이란 생두를 스프레드에 이렇게 볶으면 생두에 들어있는 과당 등의 성분이 캐러멜화 되면서 커피 기름으로 알려진 물질을 만드는 과정이다. 캐러멜화는 어린 시절 불량식품의 대명사 뽑기를 연상하면 이해하기 쉽다. 이것도 뭐야? 이것도 뭐야? 유추 거기다 하나 써놔. 그러면 여기 지금 유추가 몇 개 나왔니? 2개 나왔는데 하나는 뭔데요? 커피 건조 과정에서 뭐 하라고요? 그 고추 말리듯이 우리 고추 말리듯이 말린다는 거. 자, 또 하나는 뭐라고? 마지막 로스팅 작업에서 뭐 하는 거? 캐러멜화 하는 거. 뽑기처럼 캐러멜화 하는 거. 그래서 큐어링 다음에 로스팅이라는 작업을 마지막으로 하게 된다. 설탕을 새로 된 주걱에 담아 불을 올리면 설탕이 녹으면서 부서지게 된다. 이게 캐러멜화다. 이렇고 자, 커피 원두는 로스팅의 강도에 따라 다양한 맛과 향을 얻는다. 로스팅은 대략 9가지 정도로 나뉘는데 이들은 원두의 색깔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바뀐다. 끓였을 때 쓴맛, 단맛, 신맛 등 어쩌고저쩌고 맛을 낼 수 있다. 내가 어쩌고저쩌고는 왜 하는지 알지? 나중에 니네 시험 볼 때도 이런 걸 찾으라 그러면 그냥 와서 찾으면 되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로스팅은 수출국보다 소비국에서 주로 이루어진다. 밑줄 써놔봐. 로스팅은 그러면 얘들아 로스팅에서 뭐가 결정된다고? 커피의 맛과 뭐라고? 향이라고 그랬니? 맛과 향 맞아? 맛과 향이 결정되는데 그럼 여기까지는 누가 하는 거야? 이 큐어링까지는? 큐어링 단계까지는 누가 하겠니? 수출국, 수출하는 거 이디오피아 나면 이해되는 말이야? 수출국에서 큐어링까지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등급까지만 똥똥똥 매겨놓으면 이제 누가? 로스팅 단계는 누가 한다고? 소비국에서 진행한다는 거잖아.
그게 또 차이점이네. 얘는 소비국들에서 한다. 이는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게 로스팅하기 위해 서기도 하지만 브라질을 제외한 대부분의 커피 생산국들이 로스팅 기술을 보유하지 못했기 때문이기다. 한마디로 커피가 많이 나는 지역들이 좀 못 사는 동네라는 얘기네. 로스팅 기술은 없다는 얘기고, 그리고 물론 소비자의 입맛도 그렇지만 이렇게 이유가 나왔고, 로스팅을 마친 커피 원두를 다시 드립이나 에스프레소 등의 방식으로 추출하면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음료인 커피가 되는 거다. 한마디로 로스팅까지 해야 뭐가 되는 거야? 우리가 먹는 커피. 얘들아, 그럼 이거 봐라. 이렇게 볼 수도 있겠니? 여기 좀 봐봐. 아까 처음에 뭐라 그랬어? 우리가 마시는 커피하고 생물학적 커피는 다르대. 맞아? 그러면 여기서부터 자 수학해. 여기서부터 큐어링까지 단계가 바로 뭐라는 얘기야? 여기서부터 큐어링까지의 단계가 뭐야? 생물학적 커피라는 얘기지. 그러면 어디가? 이 로스팅 된 커피가 바로 뭐야? 우리가 마시는 커피라는 얘기지. 그래서 처음부터 뭐였어? 대중구나. 요거까지 나왔고. 자, 세계에서 하루에 소비되는 커피 양이 무려 25억잔. 인간이 물담으로 발견한 세계에서 복잡한 과정. 그렇군. 됐죠? 그 밑에 설명문이고 성격은 사실적이고 체계적이다. 왜요? 과정을 톡톡톡톡 얘기했으니까. 뭘로 나눠서? 두 가지로. 뭔데? 건시법이랑 습시법이요. 그렇지. 그걸로 나눠가지고 좀 얘기를 했지. 주제는 뭐겠니? 그럼 커피의 가공 방식. 특징은 뭘로 가공 방식. 그 방식에 뭘 보여줬어? 과정을 보여줬잖아. 과정을 보여줬지. 그러면서 뭐였지? 선별한다는 다른 말로 뭐? 분류. 그러니까 과정과 분류를 통해서 커피 가공 방식에 대한 정보를 사실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글이다. 됐죠? 오른쪽. 자, 얘를 톡톡톡 정리해보면 거기다 나왔으니까 얘들아 이거 정리할 수 있겠죠? 정리할 수 있겠죠? 습식법에만 있는 과정은 뭐라고? 물론 뭐 세척도 두 번, 세 번 해요. 근데 어쨌든 저희도 있긴 있잖아. 세척이 얘만 있는 거 뭐라 그러지? 껍질과 가육을 벗겨내는, 그렇지, 분리하는 과정은 습식에만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마시는 커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뭐 된 커피? 로스팅까지 된 커피가 우리가 마시는 커피. 큐어링까지는 뭐라고? 생물학적 커피. 아직은 생두 단계. 이런 거 없다. 그 다음 전개 방식 봐. 밑에 전개 방식. 두 번째에는 뭐가 있었다고? 두 번째가 뭐였니? 건식법에 대한 얘기였거든. 여기 뭐 들어있었지? 분류와 과정이 있었다. 세 번째에는 뭐 들어있었니? 세 번째에는 성별한 체리를 말리는 거. 건식법으로 말리는 거. 여기 뭐 있었지? 그 우리나라 고추 넣는 거와 같다 그랬으니까 유추랑 비교, 대조 이런 거 있었고, 다섯 번째는 뭐 있었니? 습식법에 대한 얘기였다. 비교, 대조 뭐하고? 건식법하고의 비교, 대조 얘기했잖아. 기억나니? 7번은 뭐였니? 두 번째 분류 과정. 이거 두 번째 분류 과정 어딨어? 요거였거든. 요거 여기서 이거 첫 번째 봐야 돼. 두 번째 이거 껍질 까낸 다음에 여기서 분류하는 거. 요 과정 얘기할 때는 뭐였었지? 이렇게 해서 떨어진 건 안 떨어진 건 뭐 기계로 더 쫓아낸다 어쩌고 저쩌고 있었잖아. 뭐야? 과정. 그래, 과정. 그 다음 마지막 열 번째는 뭐였어? 로스팅 하는 거였잖아. 그 로스팅에는 뭐가 나왔지? 로스팅이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캐러멜화 마치 뽑기랑 비슷하다 였으니까 정리랑 유출. 그건 정도만 보면 돼. 네. 자, 그래서 넘어가볼게요. 이것도 했니? 인간의 운명도 말과 같을까? 했니? 자, 보세요. 이거. 자, 3번 사실적 읽기 방법에서 다음 글을 읽고 활동을 해보자 그랬는데 이 활동이 뭐였냐면 질문에 대한 상반된 견해를 찾아 어쩌고를 해보자. 그래서 질문은 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고용을 감소시킬 것인가에 대한 거? 그럼 답은 당연히 뭐가 나오겠니? 감소시킨다? 그렇지 않다. 겠지? 감소시킨다고 보는 견해는 어떤 견해가? 안 봐도 이건 알잖아. AI라든가 어떤 기술의 집약적인 발전이 되면 어때? 사람이 필요 없겠죠. 그러니까 노동력이 감소가 되겠죠. 근데 감소시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때? 일의 양이 너무나도 꾸준히 있으니까 그렇다면 줄지 않겠죠. 그리고 또 뭐도? 수요가 계속 있다면 그 어떤 일에 대해서, 그치? 수요가 계속 있다면 사람이 계속 해야 되겠죠. 뭐 이런 식의 얘기인데 들어가 볼게요. 자, 앞으로 왔어. 다시
82쪽이에요. 기술이 일과 직업 그리고 임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쟁은 산업시대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됐다. 네모 치셔야죠. 기술, 맨 처음에 기술.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기술이 일과 돈에 미치는 영향이 한마디로 어마무시하다. 이런 얘기였고요. 1810년에 영국 섬유 노동자들은 방직기 도입을 반대하며 시위를 벌였다. 왜 그랬을까요? 방직기가 자신들의 일자리를 대신할 거라 생각했으니까 그랬겠죠? 그때 이후로 기술이 새롭게 진보할 때마다 신기술이 노동을 대규모로 대체할 거 우려하는 편견이 있었다. 밑줄 쭉 치셔야죠. 기술이 새롭게 진보할 때마다 신기술이 노동을 대규모로 대체할 거라는 우려까지. 이 논쟁, 그게 논쟁 자체예요 지금. 그러니까 기술을 발전시킬 거냐 말 것이냐. 오케이? 이게 논쟁이야. 이 논쟁의 한 축에는 신기술이 노동자를 대체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 마르크스는 프롤레타리아의 자동화를 자본주의의 필연적인 특징으로 설명했다. 30년에 전기와 내연기관이 도입된 뒤 케인스는 이러한 혁신이 물질적 변형을 가져오겠지만 동시에 기술적 실업을 만연시킬 걸로 예상했다. 기술적 실업, 이게 뭔 말이라고요? 체크해보세요. 기술적 실업 네모 치시고 이게 바로 뭐나? 얘들아 그렇게 생각하면 돼. 기술적 실업, 기술이 발전해서 인간들의 노동력이 어떻게 돼? 없어져. 그러니까 실업을 하게 되는 거야. 그걸 기술적 실업이라 해요. 기술 발전으로 인한 노동력 감소. 64년에 컴퓨터 시대의 여명기에 여명이 뭐나? 밝아올 때, 시작할 때 이런 뜻이죠. 컴퓨터 시대가 시작될 때 미국의 과학자, 사회학자들은 존슨 대통령이 컴퓨터에 의한 자동 제어가 거의 무한한 생산 능력을 가진 시스템을 낳고 인간 노동에 대한 요구는 점차 줄어들 거라고 경고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뭐야? 기술적 실업의 사례를 얘기하는 거잖아. 기술적 실업의 사례. 최근에는 디지털 기술이 경쟁에서 앞서가면서 많은 노동자들을 낙오시킬 거라는 주장이 많다. 뭐란 얘기예요? 현재에도 뭐가? 기술적 실업이 목전에 와 있는 상태다라는 얘기야. 기술이 인력을 대체한다는 노동력을. 그래서 이 논쟁의 다른 한 축에는 자, 한 축 얘기했고요. 지금 다른 한 축이니까 이것을 체크를 해야 되겠지 얘들아. 문단 나누게 해놓으면 되잖아. 이 다른 한 축에는 노동자들에게는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이들은 19세기 후반 중반부터 선진국을 중심으로 실질 임금과 일자리 수가 꾸준히 증가해 왔다는데 미국 국립과학 아카데미 보고서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이 견해는 주류 경제학 내에서 충분한 동력을 얻었고 기술 발전이 인간 고용을 감소시킬 거라는 주장은 노동 총량의 오류로 무시되었다. 뭔지 알겠죠? 노동 총량의 오류가 무슨 말이겠어? 노동 총량이라는 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벗어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아무리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뭐가?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해서 노동력이 감소되는 일은 없다라는 거라고. 이 주장에 따르면 일의 양은 무한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고정된 노동 총량이란 없다. 무한하단 말이죠. 따라서 기술 발전이 인간의 고용을 밑줄 쳐야죠. 기술 발전이 인간의 고용을 감소하리라는 생각은 오류라는 근거지요. 83년 노벨상을 받은 경제학자 바실리가 기발하게도 사람과 말을 비교함으로써 이 논의의 논점을 분명하게 했다. 자, 뭐 한다고요? 바실리라는 사람이 뭐 했다고? 그 문제의 논점, 논쟁의 논점을 분명하게 했다고요. 수십 년 동안 말의 노동은 기술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였다. 전신이 조랑말을 이용한 속담, 우편 서비스를 대신하고 철도가 영화차를 대신할 때에도 대체할 때도 미국의 말 사육 두수는 끝없이 늘어날 걸로 보였다. 말과 노새는 농장뿐만 아니라 빠르게 성장하는 미국 도시 중심부에서도 사람과 화물의 운송에 요긴하게 쓰였다. 그러나 내연기관이 도입 확산되면서 추세가 급격하게 반전됐다. 엔진이 도시에서는 자동차에 사용되고 시골에서는 트랙터에 사용되면서 말은 무용지물이 됐다. 밑줄 뭐라는 얘기야 이게? 기술이 말의 노동력을 대체했다는 얘기네. 그럼 누구 말에 힘을 실어주고 있니? 앞에 거죠. 앞에 거 먼저 얘기했던 거. 미국의 말 사용 두수는 불과 반세기 만에 거의 88%나 감소했다. 그런 사례를 제시했어. 비슷한 변화가 인간 노동에도 적용이 될까? 이건 뭐예요? 된다면 유추죠. 그래서 적용될까? 자율주행 차량과 슈퍼컴퓨터가 궁극적으로 인간을 경제에서 몰아낼 기술 진보 물결의 전적일까? 라운티프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네 라고 생각했다. 가장 중요한 생산 요소로서 인간의 역할은 말의 역할이 처음에 감소하다가 나중에 사라진 것과 같은 방식으로
감소할 거다라고 본대 이 사람도. 그러나 다행히 인간은 말이 아니다. 레온티프는 인간과 말 사이에 중요한 차이점이 많다는 사실을 간과했다. 이건 베스니의 생각이죠. 이런 차이점은 인간이 계속 경제의 중요한 부분으로 남으리라는 걸 암시한다. 인간의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전반적으로 줄게 되더라도 말과는 달리 인간은 자신이 경제적으로 위협적으로 되지 않게 할 수 있다. 는 거에 대한 근거는 있나 없나? 없네요. 그거에 대한 근거는 얘기하지 않았네. 자, 얘는 인간의 운명도 말과 같을까? 라는 거고요. 얘도 설명문이죠.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 코끼리는 또 어디 있어요? 네? 코끼리요. 코끼리가 어디 있냐고? 어디 쓰이냐고 코끼리 맞죠? 코끼리가 어디에 쓰이냐고 말처럼? 네. 옛날에 뭐 무거운 거 이런 거 되게 싫어. 이렇겠죠? 모르겠네. 아 우리나라에서는 코끼리가 없었어요. 그죠.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처음으로 본 코끼리는 중국에 가서 본 코끼리예요. 태국에 가서 본 코끼리. 예. 근데 걔네들이 옛날에는 뭐 말 대신 그렇게 썼겠죠. 우리는 코끼리가 없는 문화였어요. 갑자기 코끼리 얘기가 왜 나왔나 모르겠네. 자, 1문단에서는 그래서 뭐라고요? 기술이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할 거라는 1문단에서는 논쟁에 대해서 얘기했어. 기술이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할 거라는 우려가 있다. 까지는 얘기를 했고, 자, 두 번째 문단에서는 뭐라고? 그거에 대해서 뭐야? 대체할 거다 라고 믿는 거죠. 한마디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럴 거라는 입장. 이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 그 입장이 뭐도? 저기 돼 있죠. 근거도 얘기를 했죠. 이 근거는 뭐였죠? 기술적 실험이 될 거다. 뭐였으니까? 인간 노동에 대한 요구는 줄어들 거다. 그러면서 얘는 나아질 거다. 어쨌든 얘는 그러면 뭐야? 기술이 발전하면 당연히 뭐가 일어난다는 입장인 거야? 기술적 실험이 일어날 거라는 주장이지. 세 번째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노동력이 없어지지는 않을 거다. 이쪽의 입장이지요. 가 근거지요. 얘 근거는 뭐야? 그래서 얘의 근거는 뭐라 그런다고? 노동 총량은 뭐다? 무한이다. 이 얘기죠. 무한이기 때문에 아무리 기계가 대체를 해도 인간이 할 일이 있다. 이런 얘기였어요. 이래서 그렇진 않을 거야 라고, 이런 기술적 실험이 일어나진 않을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네 번째에는 사례가 나왔어요. 사례, 뭐에 대한 사례지? 말에 대한 사례였어요. 말의 노동력이 기술로 대체된 사례였어요. 그러니까 누구 입장? 얘 입장이죠. 얘 입장을 강화하는 거죠. 인간이 기술도 말처럼 없어질 거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 네 번째는 누가? 이게 뭐에도 적용이 될 거냐라는 거지. 누가 얘기한 거야 이거. 비슷한 변화가 저거 레온 TF 다섯 번째 레온 TF의 사례예요. 그럼 얘는 뭐야? 인간도 말처럼 어떻게 될 거라는 거야? 기술에 한마디로 점령 당할 거다. 기술로 대체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그럼 얘를 뭐 하고 있니? 강조하고 있는 건 거 알겠니? 자, 마지막은 글쓴이의 견해지요. 마지막 글쓴이의 견해는 뭐라고요? 그렇진 않을 거라는 거지. 예, 글쓴이의 견해에서는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인간의 노동력을 감소시키지는 않을 거다. 조냐? 조롱을 어떻게 해?
그래서 얘는 다시 얘의 의견을 강화하고 있죠. 된 거니? 자, 요런 지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들을 찾으라 그러면 사례에는 말하고 이 말 얘기는 뭐지? 그러니까 전개 방식. 전개 방식은 뭐지? 대조 나오죠 일단. 뭐 얘기했어? 얘랑 일단 대조 나왔고 그리고 얘는 말도 그랬다라고 같은 상황에 유추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이걸 냈는데 그렇다면 얘들아 얘랑은 왜 연결하는 걸까? 커피 이야기랑 얘랑은 내용으로 연결되기 쉽지 않죠? 내용으로 연결되기 쉽지 않죠? 뭐로 연결돼? 그렇지 전개 방식. 여기도 뭐 나왔어요? 비교, 대조. 얘네도 뭐 나왔어요? 말의 경우와 사람의 경우, 뭐 기계와 이 노동, 그러니까 기술에 의한 이런 거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었어. 그 부분 나온 것들 찾아낼 수 있어야 되지. 자, 2번. 자, 그래서 1번 보니까 기술 발전에 인간의 고용을 감소시킬까? 감소시킨다. 라는 것, 노동자를 대체할 거다, 기술이. 그 다음에 내연기관의 도입으로 말의 역할이 감소하다가 사례 섭듯이 인간도 그럴 수 있다. 이쪽이 얘네 근거고요. 감소시키지 않을 걸 얘는요. 인간의 고용은 감소시키지 않는다. 왜요? 노동 총량은 무한하기 때문에. 이거였죠? 얘네가 얘기하는 건. 알겠는 거니? 자, 얘들아. 핵심 포인트가 이런 거잖아요. 얘네의 입장은 기술력이 인간의 노동력을 제압할 거다. 라고 보는 애들의 최종 근거는 이거라고요. 기술적 실업이 일어날 거다. 근데 이쪽은 아니 아무리 이런 사례를 들어도 그렇잖아. 근데 얘네 입장은 어때? 아니거든. 노동 총량이라는 건 무한하기 때문에 아무리 기술이 발전한다 해도 인간의 노동력이 감소하는 일은 없어 라고 말하는 거. 핵심 포인트들이죠. 그래서 밑에 자신의 생각은 됐고요. 그냥 사실사고 맨 밑에 보시면 알겠죠? 이거는 네모 박스 보세요. 1번 사실적 읽기는 그래 뭘로 드러나? 겉으로 드러난 이죠. 겉으로라고 써도 맞고 표면적이라고 써도 맞고 이 단계에서는 그래 뭐를 중심 핵심 소재잖아. 핵심어 다른 말로 화제 이런 거겠지. 이런 걸 찾아내고 핵심적인 부분과 부처적인 내용 갈라놔야 되고 또 뭐도 파악해라. 그래 논리 그랬으니까 전개 방식을 파악하면 되죠. 그 밑에 2번에 1번 커피 생두를 가공하는 방식에는 건식, 습식, 큐어링이 있다. 틀렸죠? 큐어링은 둘 다의 마지막 단계 바로 전 단계죠. 건식, 습식의 가장 큰 차이는 체리의 껍질과 과육을 뺏기는 과정의 유무. 맞죠? 큐어링 과정을 거치고 나면 커피 온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갈색 커피콩이 된다. 큐어링이 아닌 걸 뭐가? 로스팅을 해야 그 커피가 된다. 자, 추론적 읽기는 뭐라고? 글에 직접 언급되지 않은 내용을 추측. 가로 열고 닫고. 글에 직접 언급되지 않은 내용을 추측. 뭘 토대로 해서? 그냥 추측해? 뭘 토대로? 아, 이 글은 여자가 쓴 거 같네. 남자가 쓴 거 같네. 그냥 막 찍어? 아니지. 뭘 해야 돼? 주어진 정보, 지문을 바탕으로 미루어 짐작하는 거야. 뭐라 그랬어, 준수가? 추론이 뭐라고? 추론이요? 미루어 짐작하는 거. 뭐를? 주어진 정보를. 주어진 정보가 사실적 사고잖아. 주어진 정보를 미루어 짐작하는 게 추론사고. 자, 그래서 얘를 하려면 그 두 번째 줄에 나왔지. 글에 드러난 정보, 이게 바로 주어진 정보라고요. 정보, 동그라미. 정보를 근거로 해다가 동그라미. 정보를 근거. 그 다음 어디 하냐? 어디에 모르고 있는 거요? 정말 다 지금 모르고 있는 거야? 여기 선생님이 중간 봐봐 이쪽 다들 적어서 거기서 찾고 있었어? 쌤 어디 보고 있지? 어디지? 이러고 있었어? 여기 자 여기 밑쪽 바로 여기 닫고 글에 직접 언급되지 않은 내용을 추측 그 다음 뭐라 그랬어? 정보를 근거 동그라미 여기 살짝 쳐놓고 글쓴이의 의도와 목적 동그라미 숨겨진 주제 동그라미 그치? 그런 걸 통해서 찾는 거라 그랬어. 그래서 그러니까 뭐가 토대가 돼야 된다고요? 사실사고가 제대로 안 되면 추론사고가 안 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사실사고가 토대가 돼야 된다. 그 다음 읽기의 방법은 뭐라고요? 방법 두 번째 거 있어요. 두 번째 거에서 어떻게 하라고? 글쓴이의 의도, 목적, 숨겨진 주제를 추론 바로 열고 닫고 글쓴이의 의도, 목적, 추론을 그러니까 숨겨진 주제를 추론 됐죠? 그 다음 생략된 내용들은
어떻게 추론해? 앞뒤 문맥으로 파악하잖아. 알지 우리 이거? 많이 하잖아 우리 이거. 앞뒤 문맥으로 봤을 때 맨 밑에 밑에서 세 번째 줄. 맨 밑에서 세 번째 줄. 그래 앞뒤 문맥 동그라미 앞뒤 문맥을 보고 파악을 한다. 또 단어나 문장, 지식과 경험 또글또글 지식과 경험까지 오른쪽 끝에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해서 뭐를 한다? 추론을 한다. 됐니? 자,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잠깐 보자. 여러분 중학교 때쯤 배우지 않았을까 싶은데. 자, 여기서 잠깐 보니까 보세요. 나에게는 꿈이 있다. 언젠가 이 나라를 떨쳐 일어나 언젠가 이 나라가 떨쳐 일어나 진정한 의미의 국가 이념을 실천하리라는 꿈. 즉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진리를 우리가 모두 자명한 진실로 받아들이는 날이 우리라는 꿈입니다. 뭐라고? 모든 인간은 평등하대. 이걸 지금 이 사람 전제로 깔았네. 나에게는 꿈이 있다. 이를 부리는 부리와 억압이 존재하는 미시시피주가 자유와 정의의 오아시스가 되는 꿈이다. 이랬네. 그런데 이 사람 뭐래? 모든 인간은 평등한 게 전제되어 있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해? 아 그렇구나. 그렇다면 미시시피가 지금은 불의와 억압에 있지만 모든 사람이 평등하기 때문에 흑인이라고 해서 언제까지 마틴 루터 킹이 흑인임은 다들 알고 계시죠? 흑인도 인간이니까 똑같은 인간으로서의 평등한 지위를 찾게 된다면 이런 억압과 불의는 없어지고 뭐가 자유와 정의가 설 거라 믿는다는 얘기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됐어? 그래서 그 밑에 보세요. 자, 인간 두 번째 줄에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구절을 단서로 해서 마틴 루터 킹의 생애를 통한 지식을 이건 배경 지식이죠. 이런 걸 활용한다면 어떤 숨겨진 내용을 알 수 있다고요? 인종 차별에 대한 얘기겠지요. 인종차 야, 이 사람 흑인이잖아. 흑인인데 지금은 뭐 어떤 세상이에요? 백인 세상이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나중에 인간은 평등하기 때문에 라고 얘기한다는 건 당연히 인간, 인종, 차별은 없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잖아. 됐어? 이런 게 숨겨진 의도 파악하는 거였고요. 그다음 넘어가서 악과 힘의 뿌리 문화유산은요. 얘도 설명문이에요. 그래서 처음 부분에 뭐라고요? 글쓰기가 생각하는 문화유산이란 뭐다? 문화유산이 뭐니 얘들아? 과거로부터 이어온 전통 같은 것 중에 계속 현대에까지도 미래에까지도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되는 거를 뭐라고 한다고? 문화유산. 얘들아 미친 척하고 그런 것도 낼 수 있죠. 문화유산에 대한 대해서 서술하시오. 문화유산의 정의를 쓰시오. 나올 수 있다. 뭐라고요? 과거로부터 이어온 것 중에 현재에도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되는 것들입니다. 이게 문화유산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유산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중간 부분에는 문화유산에 뭐를 들었다고요? 예를 들었대. 예를 똥똥똥 들었고 끝부분에는 나날의 삶을 사람답게 꾸려갈 앙과 힘이 되어주는 문화유산. 그럼 이거 뭐가 되겠나? 옆에 써봐. 문화유산의 가치와 의가 되겠네. 마지막 가치와 의. 우리가 무엇을 안다는 것과 우리가 힘이 있다. 이 힘은 다른 말로 하면 뭐겠나? 국제적인 경쟁력이 되겠죠. 이런 경쟁력을 갖추려면 그 뿌리가 되는 게 뭐라고? 가장 근간이 되는 게 그 나라의 문화유산이라고. 중국이 요즘도 저렇게 큰 땅덩어리와 저렇게 좋은 노동력과 저렇게 좋은 자원을 가지고도 미국을 못 때려잡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문화유산을 걔네는 말살했기 때문입니다. 진시황 때, 응? 문화 대혁명. 네? 문화 대혁명 아니에요? 문화 뭐라고요? 대혁명. 문화 대혁명? 네. 그것도 있죠. 언제 때부터 그랬냐고? 순원 때도 물론 그랬지만, 순원 전에도 그랬지만 언제 때부터요? 진시황 때부터요. 진시황 때부터 걔네 뭐 했어요? 분석행위요. 분석행위 뭔지 알죠? 아는 사람, 지식인들, 똑똑한 사람, 그 사람들이 써놨던 어떤 책들 이런 것들 전부 다 태워버렸잖아. 왜 그랬어? 시황제가 끝까지 할 줄 알았겠죠. 지는 안 죽을 줄 알았죠. 그 사람 불로장생조도 찾으러 다니던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 어떤 결과가 났어? 걔네는 밑도 끝도 없는 나라가 됐잖아요. 비록 5천 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고 세계사의 큰 축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신됐잖아요. 종이가 얘들아, 이 종이가 전 세계에서 제일 처음 누가 만든 거야? 중국의 채룬이라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한나라 때 사람. 근데 이것도 이슬람의 그 전쟁에서 졌죠 얘네가. 그러는 바람에 뭐 된 거야? 그냥 뺏겨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도 어때요?
못 찾아먹고 있잖아. 야, 전 세계에서 종이 안 쓰는 데가 있냐? 근데도 그거에 대해 막 어떻게 보면 특허권 같은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못 찾고 있잖아, 당신들이. 그거뿐만이 아니에요, 얘네. 한두 개가 아니야. 왜 그런 거라고요? 지금도 봐라. 한복도 우리 거다. 김치도 우리 거다. 걔네 왜 그래요? 지네도 아니고 지네도 알아요. 근데 왜 그래요? 왜 그럴까? 지금은 아는 거거든. 이제 똑똑해졌잖아,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어때? 아, 이 문화유산이 없는 건 병신이구나. 이래가지고 우리가 세계에 짱이 될 수 없겠구나. 그럼 어떡한다지? 그래, 필리핀도 우리 거였고, 쟤네도 우리 거, 뭐 우리가 제일 썼잖아? 다 한자 썼잖아, 너네.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다 너네 그냥 우리 건 거야. 이런 식으로 지금 말도 안 되는 동국 공정을 벌이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 봤자 근데 요즘은 세상이 세상인지라 미친놈 소리 하는 거밖에 안 되지. 무튼 그래서 그런 문화유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처음, 나는 윤구병이라는 사람이에요. 교수예요. 어쨌든 나는 문화유산에다 동그라미 치셔야죠. 그 얘기할 거니까. 우리보다 앞서 살다 간 분들이 남긴 삶의 흔적이라고 하고 싶자. 삶의 흔적은, 자, 삶의 흔적에다 또 동그라미 치셔야죠. 동시에 알의 흔적이다. 알의 흔적 동그라미 하시고요. 자, 그럼 뭐라고요? 이 사람이 글쓰리가 생각하는 문화유산은 뭐라고? 삶의 흔적이자 알의 흔적이다. 다 나왔어 지금. 집을 지을 줄 아는 이의 집을, 그림을 그릴 줄 아는 이의 그림을, 그릇을 빚을 줄 아는 이의 그릇을 유산으로 남겼다. 무엇을 할 줄 안다라는 말은 무엇을 할 능력이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지나간 삶의 흔적이 쌓인다는 말은 곧 여러 형식과 내용을 지닌 알미 축적된다는 말이고, 달리 말하면 힘이 축적된다는 말이다. 알미 축적 동그라미, 힘이 축적 동그라미. 이게 바로 뭐라고? 이 사람이 아는 문화유산이라고. 자, 그래서 문화유산에서는 처음 부분에 글쓴이의 문화유산에 대한 생각이 나왔고, 글쓴이는 문화유산을 뭐라고 그런다고? 암과 힘의 축적이 뭐니? 쌓인 거, 엑기스 이런 거예요. 암과 힘의 엑기스다 이렇게 본다는 얘기. 우리 조상들이 남긴 문화유산 가운데 내가 가장 관심을 끄는 건 살림에관한 거고, 더 구체해서 말하면 의식주에 관련된 거다. 잘 사는 사람들은 고분문화에 연관되고 더러운 길을 흐르지만 어렵게 살아가던 삶이 남긴 생활문화의 흔적에 대해 더 큰 힘을 준다. 대학 교수직을 버리고 농사를 짓겠다고 결심했지만 나는 농산일에 전복이나 다름없다. 뭐란 얘기예요? 기회적이부터 자기 시작하는 단계다 이거지. 의식주에 필요한 것을 기를 줄도 모르는 처지다. 아는 게 없으니 힘도 없다. 밑줄 쳐봐. 아는 게 없으니 힘도 없다. 뭔지 알겠죠? 이 사람도 유추하는 거 알겠어 지금? 따라서 농촌문화의 유산을 이어받는 일은 나에게 심리안을 높여주고, 심리안이 뭐예요? 심리안, 아름다운 걸 아름답다고 볼 줄 아는 힘, 안목입니다. 심리안을 높이고 삶의 질을 추구하는 일이 아니라 살아남을 길을 찾는 절박한 생존의 문제다. 자, 그럼 이 사람은 지금 그 전 사람들이 남긴 문화유산 중에 이 사람은 뭐를? 의식주,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제일 신경을 쓴대. 자기는 이걸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햇병아리 수준이지만, 근데 이 사람은 뭐 한다고 이게? 잘 먹고 잘 살라고가 아니라 뭐라고요? 의식주를 이 사람이 문화유산으로 배우고 싶은 이유는 삶의 질 향상이 아니라 뭐라고요?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넘어가서 자, 내가 사는 농가의 뜻 밑줄, 농가의 뜻 밑줄. 뭐 하고 있어? 예시 들었잖아, 예시. 그치? 예시 1이야. 농가의 뜻 1이라고 우리가 써봐. 여러 가지 나무가 서 있다. 조그마한 산에도 꽃이 있다. 잘 꾸며놓은 도시의 정원의 빛이라면 초라하고 짝이 없는 들이다. 소나무, 해외 양모, 향나무들로 대표되는 늘 푸른 나무는 한 그루도 없다. 겨울에는 살풍경하기까지 하다. 살풍경이 뭐예요? 좀 이렇게 귀신 나올 것 같은 그런 거 있잖아. 스산한 거, 이런 거까지가 하다. 그러나 눈여겨보면 볼수록 이 뜰을 가꾼 분의 슬기로움에 놀라게 된다. 어떤 그런 게 있나 보죠? 잘 손질된 앙상맞은 상록수로 꾸며놓은 정원은 조선식 정원이 아니다. 내 눈앞에 있는 이 시골집 뜰이 조선식 정원이다. 뭔가 봅시다. 우리 집 뜰에는 감나무, 큰 거, 작은 거 합해서 7그루, 살구나무, 앵두나무, 석류나무, 보리, 수나무가 한 그루씩 있다. 화단에는 모란, 작약, 두컵, 두꽃들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 다른 과일나무들은 한 그루뿐인데 왜 감나무만 유난히 많을까? 9회가 지나고 나서야 나는 그 이유를 조금만이라도 알 수 있었어. 직접 먹어보면서 느낀 까지만 다른 과일들은 모두 한 처럼씩이다. 그리고
많이 먹어봤자 배를 불러주지 못한다. 그러나 감은 곶감으로 깎아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다는 점 뿐만 아니라 공복에 훌륭한 유기거리가 된다. 꽃만 해도 그렇다. 모란이나 작약은 뿌리에 좋은 한약재고 상포물은 머리를 감고 국화꽃은 다시 향기로운 술을 빚을 수 있다. 아 그렇구나. 깨달음이죠? 아 그렇구나. 깨달음. 생산문화와 생산문화의 차이가 뜰을 가까운 데서까지 이렇게 두드러지는구나. 자 뭐라고요? 여기서 뭐하고 있어? 대조하고 있는 거 알겠나? 뭐가 대조죠? 자 중간 첫 번째예요. 중간에서 일본식 정원과 조선식 정원을 얘기하고 있지. 그래서 여기에 대조가 나온 거고요. 자, 일본식은 뭐라고요? 생산문화, 소비문화. 소나무라고 해야겠어요. 늘 푸른 상록수, 예쁘게 가꿔진 것 이런 거겠죠. 상록수라고 얘기하고 얘는 소비문화. 얘는 뭐라 그랬어? 무슨 감나무 뭐 어쩌고 저쩌고 감나무 뭐 작약 국화 이런 식으로 얘네는 무슨 문화? 생산문화. 자 생산문화로 얘기를 했어. 그래서 뭐 하다는 얘기야 이 사람은? 어떻다고? 얘네 거는 보기 좋지는 않다 그랬잖아. 그치? 그치만 이 사람이 생각하는 뜰 정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 이쪽이라고. 그치? 그래서 대조까지도 다 얘기했고 우리 집 뜰에 서 있는 과일나무도 나에게 살아있는 문화유산이지만 천연 물감을 만드는 여러 재료와 물들이는 방법을 알려주는 마을 어른들이나 이웃들도 훌륭한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 자, 밑줄 치셔야죠. 뜰에 서 있는 과일나무 밑줄. 뜰에 서 있는 과일나무. 그 다음 천연 물감을 만드는 밑줄. 천연 물감을 만드는 그 밑에 어른들, 이웃들. 어른들, 이웃들. 전부 다 뭐라고요? 얘한테는 문화유산이라고요. 자, 이 사람이 생각하는 문화유산은 당연히 이쪽으로 넘어가고요. 이쪽, 이자, 여기에 이제 뭐도 되는 거야? 화자래. 글쎄가 생각하는 문화유산은 뜰에 과일나무는 물론이고 플러스 뭐 천 물들이는 거 알려주는 이웃들도 모두 뭐라는 거야? 문화유산. 왜요? 그들이 알고 있잖아. 물들이는 거 어떻게 하는 거라는 것. 그게 뭐라는 거야? 알의 힘. 아까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그들도 역시 뭐라고 볼 수 있어? 이 사람 논리로 따지면 문화유산이다. 따질 수 있는 거죠. 지난해 여름부터 우리는 배에 천연물감을 들이는 시험을 해왔다. 처음에는 흙감을 찧어 가롯을 만들었는데 한겨울이 되어 일손에게 한가해지면 차츰 실험의 범위를 넓혔다. 참나무 껍질, 감나무 껍질, 황토, 찐찐찐찐찐 그리고 푸른색과 붉은색을 얻기 위해 이쪽과 쪽에 잇꽃과 잇꽃이 뭐냐면 빨간색입니다. 잇꽃이 쪽은 뭐냐면 얘들아 청출어람 들어봤나? 청출어람이 무슨 뜻이야? 남이 아지랑이 남자잖아요. 남색이라는 거거든요. 그게 쪽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그래서 푸른색은 쪽빛에서 나왔다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요즘은 너희들 네이비 뭐 이렇게만 하잖아. 그게 무슨 우리말로 뭐라고요? 쪽색입니다. 쪽색. 한문으로 하면 남색이고요. 그래서 그 쪽색을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걸 밭에 뿌렸다. 처음 출발은 연료산업이 공해산업인데다 살갗에다는 인공염료가 건강에 이롭지 않으리라는 생각에서였는데 일하는 틈틈이 물들인 옷감에 이제 자그마치 50가지가 넘는다. 같은 밤나무 껍질이나 쑥에서도 한 가지 색만 나오는 게 아니라 하기에 따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야말로 색깔의 파노라마가 펼쳐진다. 자 이제 그 천연 염색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쭉쭉 하고 있어. 양파 껍질도 쓰레기로 버리지 않고 모아두면 좋은 천연 물감의 재료가 되는데 무던히 던진 이런 한마디가 무심히 던진 이런 한마디가 귀에는 가뭄에 듣는 담비 소리보다 더 반갑다. 왜? 이게 바로 뭐니? 이게 바로 뭐야? 양파 껍질도 이렇게 하면 색깔을 예쁘게 낼 수 있어 라고 어떤 할머니가 얘기를 한 거야. 그걸로 얘가 그래요? 이렇게 된 거지. 그게 바로 뭐의 힘이야? 알맹이 힘.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문화유산이지요. 살아가는데 필요한 안과 힘의 원천인 문화유산은 이렇듯 살아 숨쉬는 생명체의 모습으로 전승되어 오기도 하고 살림에 도움이 되는 세간의 모습으로 드러나기도 한다. 뭔데 이거는? 아직 안 나왔죠? 살림에 도움이 된대. 근데 아직 이거는 모르겠네. 지금까지는 뭐였어요? 이런 모습으로 전승되어 온다. 어떤 모습인데요?
천연 염색을 하는 방법이잖아. 그 다음 지지난해부터 보기 시작한 항아리가 큰 거, 작은 거 합해서 지금은 600개가 넘도록 작품들을 가득 채우고 있다. 옛 항아리들을 모기 시작한 동기는 단순하다. 70년대부터 농촌 사람들이 어려워지면서 도시로 떠나는 사람 많은데 이분들이 떠날 때 놔두고 갔다 이거죠. 깨지기도 쉽고 가져가봐야 이삿짐만 되기 때문에 중독도 없고 이래서 놔두고 갔다. 이게 또 뭘 말하는 거야? 소비문화적인 관점이죠. 생산문화가 아니라. 그래서 장독대에서 빈집을 지키는 항아리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밑이 빠지거나 깨져서 못 쓰게 되는 일이 많다. 그래서 뭐 하기 시작했대요? 항아리를 그 사람들이 두고 떠난 항아리를 모으기 시작했다는 얘기야. 이 사람이 항아리를 빚은 오기장의 공력도 공력이거니와 솜씨요 솜씨 아름드리 소나무를 베어 1200도가 넘는 높은 온도에서 구운 소중한 그릇이 아무데도 쓰이지 못하고 버려지는 게 안타까워 이 솜씨는 항아리들의 간장, 고추장, 식초, 효소, 젓갈을 담아 익히면 어려운 살림에 보탬이 될 날이 오리라는 기대 속에서 모은 것인데 밑줄 딱 쳐봐. 어려운 살림에 보탬이 될 날이 오리라는 기대. 장독대를 크게 만들어 앉혀놓고 보니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다. 처음에는 솜씨가 뛰어난 것과 서툰 게 가려지고 모양이 예쁜 거 안 예쁜 거 비교돼서 이것은 더 낫고 별로고 하는 분별지가 생기더니 두고 보면 볼수록 그리고 항아리들을 하나하나 채운 여러 발효식품의 냄새가 코끝을 스치면 스칠수록 그런 구별이 없어지고 잘생기면 잘생긴 대로 못생기면 못생긴 대로 아름다움이 때로는 햇빛 속에 때로는 달빛 속에 때로는 나무 그늘 사이에 짙게 묻어난다. 자 그럼 얘는 뭐라고 지금? 살림에 도움이 되는 세간의 모습. 자 봐봐. 이 사람이 지금 생산문화를 얘기하면서 이 이웃들까지도 얘기를 했거든. 그 이웃들을 얘기하는 게 또 뭐니? 두 가지로 얘기를 했죠. 하나는 뭐예요? 천연 염색하는 지혜. 맞아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뭐야? 항아리 같은 항아리처럼 살림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지.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아까 뭐라고? 암과 힘이라며. 그럼 이게 뭐니? 지혜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지혜 알미잖아. 맞아? 야 이렇게 살림에 도움이 돼. 살림에 도움이 돼. 그럼 뭐야? 경제적인 거잖아 이건? 그럼 뭐가 돼? 힘. 알겠어? 요거를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사례를 들고 있는 거죠. 사례를 들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는 문화유산이라는 건 뭐런 거? 소비문화가 아니라 생산적인 거. 그래서 생산문화를 주로 하는 뭐 이런 걸 사례로 들어서 천연염색을 할 때도 그런 지혜, 돈 주고 어디가 살 수 없는. 그리고 또 항아리 같은 것도 뭐가 되고 살림을 넉넉하게 해줄 수 있는 어떤 힘이 되고. 그래서 뭐라고? 문화유산은 암이자 힘이다 라고 얘기하지. 마지막 지난 200년 동안 자본이 숨은 주체가 되었기 전에 만드는 문화가 뭘까 얘들아? 이거겠죠. 소비문화 쪽이겠죠. 만드는 문화에 거센 물기를 휩쓸려 수천 년 동안 자연의 숨은 주체가 되어 키워온 기르는 문화의 유산들이. 자 그럼 이거 필요하죠. 얘는 뭐라고? 만드는 문화. 얘는 기르는 문화라는 거죠. 자, 낡은 생활 양식이 찌꺼기로 치부되고 여기저기 함부로 벌어지는 걸 볼 때마다 가슴앓이를 했는데 이 가슴앓이가 다만 지난 날에 대한 향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단순히 향수 때문에 내가 항아리 주워 모으는 거 아니라고. 천연 염려하는 거 아니라고.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세월을 걸쳐 대대로 전승되어 우리네 살림의 기둥이자 버팀벽 노릇을 해왔던 그 많은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면 나날의 삶을 사람답게 꾸려나갈 암도 힘도 잃어버리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당장 살 길이 막힐 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이 살 길조차 없애버리는 꼴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눈앞을 가린다. 그래서 나는 이런 걸 하고 있다. 이런 얘기겠죠? 되나요? 자, 그러니까 마지막에 뭐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문화유산의 전승이 단절되는 걸 경계하고 있는 거죠. 이어져야 된다고 보는 거지. 알겠는 거죠? 그 다음 핵심적인 보세요. 문화유산 주제가 뭐라고? 전승시켜야 된다는 거잖아. 단절의 경계성을 얘기한다는 건. 그러니까 문화유산 전승의 가치와 중요성, 필요성. 특징은요. 인생관을 추론할 수 있는 경험을 얘기했다. 농촌 생활에서 얻은 경험과 그의 생각의 변화를 제시했다. 또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가치, 그와 상관되는 대상, 뭔데요? 소비문화, 만드는 문화, 일본 식정원이었죠. 아시는 거죠? 이런 거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서술했다. 넘어가시고요.
자, 이 사람이 여기에 계기 이건 중요하진 않고 2번 보세요. 2번 그슬이가 생각하는 문화유산의 의미가 뭐라고 얘들아? 밑줄 치세요. 그렇죠. 삼, 암, 힘. 세 개만 기억하면 돼. 삼, 암, 힘. 없으면 써놔. 삼, 암, 힘. 자, 3번. 농가의 뜰에서는 뭐라고? 겉으로는 좀 초라해 보이죠? 볼품 없죠? 볼품 없지만 다양한 것들을 뭐 하고 있어요? 볼품 없지만 생산 문화라고 쓰세요. 볼품 없지만 생산 문화. 3번 하는 거. 3번에 1번. 농가의 뜰. 농가의 뜰은 볼품 없지만 생산 문화. 두 번째, 마을 어른들이나 이웃들. 얘네는요, 암과 힘의 원천. 암과 힘의 원천. 물론 살아 숨쉬는 생명체죠. 항아리는 뭐라고? 삶의 보탬과 아름다움의 문화유산이죠. 자, 얘들아,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의식주 어쩌고저쩌고 문화유산, 농촌 문화의 유산을 이어받은 나에게는 삶의 질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남을 길 때문이다. 생존의 문제다라고 했잖아. 이걸 통해서 이 사람의 생각을 추론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쓰세요. 문화 2번. 91쪽 2번. 문화유산의 소중함, 계승, 필요성. 됐죠? 문화유산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걸 전통을 계승하려는 필요성을 느끼는 거군. 이라고 알 수 있거든요. 그 다음, 교수님 의도. 이거 뭘까? 조선식 정원이 아니야. 이게 조선식 정원이야. 라고 했어. 이건 뭘까요? 자, 문화유산이 이슈하는 건데. 2번에 2번하고 있거든. 뭐, 조선의 뜰이 그 초라하지만 그 조선의 뜰이 자기의 뜰이 조선의 정원이다 라고 얘기한 이유가 뭐냐고요? 뭐였어 아까? 쟤네는 소비문화라며. 쟤네는 소비문화가 우리는 뭐기 때문이야. 자신의 이 뜰은 생산문화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그러는 거야? 이게 바로 예쁘진 않아도 이게 바로 뭐다? 조선의 정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조선의 정원이다. 뭐기 때문에 생산문화 하나 해놓으시고요. 3번. 자, 만드는 문화, 기르는 문화에서는 됐어. 그 다음, 이 광고를 다 읽더라도 당신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자, 얘는 어때요? 뭔가 변하기를 원하는 거죠. 의도가 뭐겠냐고 옆에다 써. 숨은 의도 뭡니까? 태도 변화, 촉구. 오른쪽 이거. 숨은 의도, 땡땡. 숨은 의도, 태도 변화, 촉구. 태도 변화, 촉구. 자, 그런데 이 사람 어떻게 말하고 있어? 이 광고를 다 읽어도 넌 변하지 않을걸? 이렇게 얘기해요. 오히려 부정적인 문구를 사용해서 뭐하고 있어? 독자의 주의 집중,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죠. 그래서 이건 뭐라고 해? 반어적 표현. 반어 하나 해놔야지. 반어적 표현. 근데 왜 이렇게 한 걸까? 더 집중하라고, 더 관심 가지라고 이렇게 했겠죠? 이 광고를 다 읽더라도 당신은 2시간 넘게 비닐봉지를 사용할 거고 다 읽어도 내일 아침 샴푸를 마음껏 쓸 거야. 뭐니? 구체적인 사례까지 다 얘기를 했죠. 그래서 사실감을 높이고 있네요. 그래서 당신이 쓸모없는 광고 왜 하는 거야? 다 이것도 세금으로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줄 알면서도 그래도 당신에게 이 광고를 보여주는 건 당신이 아닌 단 한 사람만이라도 수도꼭지를 잠근다면, 한 사람만이라도 전기 스위치를 끈다면, 자, 수도꼭지 동그라미, 전기 스위치 동그라미. 당신이 한 사람이 당신이 아들이라면 당신의 이종사 총의 8촌과 아무 상관이 없더라도 몇백만 원씩 하는 이 광고가 아깝지 않은 이유는 당신이 살아야 하는, 당신의 이야기가 살아야 하는 이 지구가, 당신의 아이가 살아야 하는 이 지구가 당신이 아닌 단 한 사람으로 인해 지구온난화 동그라미죠? 조금이라도 멈췄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지구에 다른 사람의 실천을 바칩니다. 당신의 지구에. 그죠? 넌 아니어도 딴 사람은 이럴 수 있어? 라고 얘기함으로써 그 당신이 아닌 사람을 누구로 만들고 있어? 너, 당신으로 만들고 있지. 이런 효과를 주는 뭐야? 광고예요. 야, 이 광고는 왜 나왔을까? 숨겨진? 꿀도 파악하기.
진짜겠어? 진짜로. 넌 안 해도 누군가 너 대신 한 이렇게 지구온난화를 지킨 비닐봉지를 안 쓴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너의 하루가 이어지는 거야. 너의 지구가 계속되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해줘요. 그죠? 그러면 결국 그러라는 얘기야. 아 그렇구나. 난 안 해도 무슨 말 하겠네. 이러라는 거야. 그게 아니라 아시겠죠? 이런 광고 얘가 지금 나온 이유는 뭐라고요? 광고든 뭐든 이런 거에 나타난 숨겨진 의도를 파악하라는 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광고를 의도라도 짜쳐드립니다 라고 사용한 의도는 뭐라고요? 의도는 뭐라고요? 써보세요. 반어라고 쓰세요. 반어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한장 넣으셨어. 여기라고. 반어를 써서 뭐 하는 거야? 오히려 주의, 집중을 시키는 거죠. 반어, 오히려 주의, 집중. 휴지통에 구겨져 있던 휴지를 다시 꺼내가지고 청테이프로 붙인 듯한 이미지를 사용한 의도는 또 뭐냐? 이거는 뭘까요? 숨겨진 의도는 뭘까요? 환경 보호 하자는 거 아닙니까? 환경 보호. 뭔 말인지 모르나? 얘들아, 이 그림 봐봐. 청테이프로 이렇게 막 붙여놓은 거 같잖아. 이렇게 앞에 그림 봐봐. 청테이프 찍찍 붙여있잖아. 알겠니? 그렇게 하는 의도가 뭐냔 말이에요. 뭐 하자는 거야? 종이 하나도 함부로 버리거나 함부로 쓰지 말자는 거잖아. 환경 보호 측면을 강조하려고 하는 거고요. 질문 세 번째, 당신의 지구에 다른 사람의 실천을 바칩니다 같은 표현의 의도는 뭘까? 뭐라는 걸까요? 부끄러움이나 경각심을 갖고 너 스스로 먼저 실천해라 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서죠. 아시죠? 광고의 의도와 목적을 고려해서 기존 문구를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거 만들어보는 거. 그 밑에 자, 추론적으로 읽을 때 알맞은 거 글에 나타나지 않은 내용을 추측하며 읽는다. 맞아 틀려? 그래야죠? 글의 문맥이나 단어, 문장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맞다 그랬죠? 독자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는 건 글쓴이의 올바른 의도를 방해한다? 지랄. 이런 뜻이 있어야 된다 그랬지? 있어야 되는 거야. 그 다음 자, 글쓴이는 물질 중심적인 현대인의 어떤 문화를 비판해? 생산 문화, 아니 소비 문화겠죠? 근데 글자가 3개네. 이럴 때 그 밑에 있는 만드는 문화라고 하면 되겠네. 자연 친화적인 무슨 문화? 소비 문화인데 뭐야? 3개니까 기르는 문화. 됐어? 여기까지 얘들아. 이게 왜 생산 문화일까? 얘들아, 소비 문화가 안 좋은 거고 왜 생산 문화가 좋은 걸까? 이거는 나무 한 그루도 어떻게 돈 주고 사와야 되잖아요. 예쁜 상록수 이런 거 하려면 예쁘게 잘 이렇게 정원된 거, 조경된 거 사와야 되잖아요. 그런 거야? 보기만 하잖아요. 이거 죽으면 버리고 또 딴 걸 해오겠죠. 뭔지 알겠어? 오로지 뭐만 미간만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뭐야? 소비를 자꾸 만든단 말이에요. 생산은 별로 이쁘진 않아. 그렇지만 얘가 나에게 감도 주고 해마다 감도 주고 한약재도 쓸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말이야. 뭔지 알겠어? 항아리 같은 것도 보기는 별로 안 좋아. 막 이렇게 금 거미줄 떼고 이러겠죠. 그렇지만 거기다가 장을 담그면 어떻게 돼요? 숨쉬는 거잖아. 이 항아리가 아까 얘기했잖아. 무슨 나무를 1200도 어쩌고 이러니까 그게 나의 삶의 보탬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생산적이다. 이런 의미에서 생산문화라고 얘기한 거라고. 이해됐어? 여기까지. 자, 숙제는 아시겠죠? 요거를 다 풀 건데 지금은 어디까지만 풀어오냐? 많잖아. 여기 봐봐 얘들아. 이거 딱 끝나면 커피, 그래서 일부러 아까 문제 조금만 넣어놨는데 여기 봐. 커피 끝나면 요거 있죠. 소단원 평가 맨 위에 여기 있죠? 소단원 평가 넘기면 저거가 있어요. 그거 서술형. 소단원 평가 서술형. 요게 있어요. 여기까지만. 갖다 놔줘. 여기까지만 하고 여기서 오든 안 하는데. 근데 또 뒤에 또로록 넘기면 또 있겠죠 이거. 이거 뒤에도 거기까지.